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된 남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예전에는 저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평생을 끔찍한 시간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쉽게만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게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실 한때는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연애로 만난 우리 부부는 유난히 사이가 좋아서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는 임신을 했고 얼마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었으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가졌으니 이대로 아이 크는 거 보면서 아내와 오손도손 나이 들어 갈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도 잠시였고 우리 부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20년 전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아이가 만으로 5살이 되던 해였지요. 아이는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아내와 제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지요. 동네에 놀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놀러 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지인이 떠나고 아내를 봤더니 아내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놀이터를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이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내가 당황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는데도 하나같이 못 보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다급하게 주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고 그날 이후 우리는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골목길에 CCTV도 있고 해서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름을 부르며 무작정 찾아다니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공식적으로 실종 아동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네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도움도 받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납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짓더군요. 언제까지나 경찰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단지를 만들어 제보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작은 승합차 한 대를 사서 전국을 다니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은 장난 전화였고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급해졌고 체력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혔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을 탓했고 아내도 똑같은 이유로 저를 탓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동안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재산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팔아버려서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는 전단지만 가득 쌓여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포기하자. 당신도 나도 할 만큼 했어. 솔직히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 말에 아내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난 우리 동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포기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포기해. 난 동현이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의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평생이라도 찾아다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단 한 명도 아이를 찾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꺼낸 거였는데 아내는 아이 찾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별거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찾는 일을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지방까지 가게 되었지요. 공사 현장 근처에서 숙식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찾고 있었지요. 가끔 집에 들러 아내의 얼굴을 보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그만두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지요. 그래도 제가 일을 시작한 덕분에 그동안 빌린 돈도 갚고 그럭저럭 살아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내에게 들렸는데 아내가 모처럼 들뜬 얼굴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이번에 실종 아동 전문 기관이랑 과자 만드는 회사가 협력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과자 봉지 뒤에 동현이의 사진과 정보가 실려서 전국에 판매된대. 그렇게 되면 우리 동현이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울컥 화가 나더군요. 당신 아직도 포기 못했어?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 안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한 번이라도 동현이 소식 들은 적 있어?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동현이 절대 못 찾아.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편하게 좀 살자. 응? 아내는 내 말을 듣더니 몸을 파르르 떨면서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그 말 당장 취소해. 절대 못 찾는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동현이 찾기 전까지 절대 편하게 못 살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동현이 얼굴은 보고 죽을 거야.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몇 번이나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내도 저처럼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런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더군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울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아내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아이를 찾은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더군요. 아이를 찾은 것 같다며 제보 전화가 걸려오면 잔뜩 기대를 하고 갔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일도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겪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거짓 제보인 것 같았는데 아내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정보도 아닌데 그 말만 믿고 올라갈 수는 없었지요. 마침 공사 현장도 일이 많아져서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아내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중에 버스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아내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도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도 찾지 않는 장례식장을 혼자 지키며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여기가 윤미자님 장례식장이 맞습니까?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 아내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저 모르시겠어요? 저 동현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래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더군요.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꿈에도 그리던 5살 동현이의 얼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지요. 나보다 키가 더 커버린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른 채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곱게 접은 과자 봉지였지요. 뒤편에는 동현이의 사진과 함께 실종자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진 속에 이 아이인 것 같아요. 그걸 본 저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헛짓이라고 하면서 모진 말을 했었는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연히 그 과자 봉지를 본 아이가 아내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제게 전화를 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고 혼자서 아이가 사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버스 사고가 난 거였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엄마를 만나게 된 동현이도 목 놓아 울더군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는 아들과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역시나 잃어버린 내 아들이 맞더군요. 아이는 20년 전에 길을 잃고 떠돌다가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에 머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잘 자라준 아들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테지요.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답니다. 그 잘못은 평생을 뉘우쳐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네요. 해마다 아내의 기일이 되면 남자 둘이서 서툴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생각하며 술 한잔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라며 언젠가 내가 가는 그날까지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빌었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